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자,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2장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모듈 이제 자료 구조와 모듈 연계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었는지, 또는 원래 동작하고자 계획했던 것들대로 잘 구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개발자가 하는 디버깅 같은 그런 수준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테스트라고 한다 그러면 좀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기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도 테스트의 범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어떤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리가 스토리를 짜잖아요. 스토리보드 쓰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유저 스토리라든가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프로세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대로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의 분류,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왜? 테스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현업에서도, 또 실무에서도, 또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테스트는 굉장히 발전돼 왔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테스트라는 영역이 어떤 별도의 학문으로도 이렇게 별도의 그런 어떤 지식, 어떤 날리지 오브 북이라고 그러는데, 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식의 체계로 여러 가지 테스트의 내용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좀 빠르게 키포인트 되는 부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테스트가 뭔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테스트의 분류. 자, 테스트는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라서 우리 나눠 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정적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확인해 보고서 오류가 발생되나 안 되나, 그래서 디버깅하는 이런 것을 동적 테스트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소스를 보고 또는 명세서를 보고 그것들이 잘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게, 또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잘 만들어져 있나라는 것을 분석하는 테스트, 그게 정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정적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나 소스 코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종이로 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초기에 이제 결함 발견 가능 또는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실제 동작을 해보지 않고도 미리 소스 코드나 이런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쭉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실제 구현해 보지 않고.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기술, 단순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동작들은 당연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양이 큰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실제 동작해보기, 실제 동작해보는 시점 자체가 오픈하는 그런, 거의 가오픈하는 수준의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행해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테스트라는 게 다 100%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24 같은 그런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이 쓰는데 전 국민이 다 써봐야지 어쨌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능들 어떤 뭐 증명서라든가 발급하는 거라든가 이런 정부24에서 제공해주는 민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다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테스트가 되겠어요. 100% 다. 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 전 국민이 다 들어와서 모든 종류의 그런 기능들을 다 써보지 않는 이상은 테스트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실행을 하지 않고 어떤 명세서나 소스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적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종류에는 워크스루, 그다음에 인스펙션, 코드 검사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소스나 그다음에 명세서 같은 거를 이렇게 조사 분석하는 그런 어떤 기법이에요. 그래서 워크스루라든가 그다음에 인스펙션이라든가 코드 검사 이게 정적 테스트다. 그다음 동적 테스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 프로그램 실행해서 오류 찾는 게 이제 오류 찾는 그런 게 동적 테스트죠. 그래서 실제 모든 단계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이제 개발한 어떤 모듈 같은 것들은 실제 실행해서 오류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 시스템을 놓고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테스트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정적 테스트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라든가 화이트박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적 테스트에 해당됩니다. 자, 테스트 기반 구분. 자, 테스트 기반이 어떤 기반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 기반, 명세 기반, 경험 기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좀 수정했습니다. 그 기존에 나눠드렸던 그 출력물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순서가. 그 뭐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위치만 좀 바꿨어요. 왜? 이 구조 기반 테스트하고 이 명세 기반, 경험 기반은 이렇게 두 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구조 기반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내부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구조, 그러니까 스트럭처 안에 내부 논리적인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 기반, 결정 기반, 조건 기반 이런 거 있는데 이 구조 기반 테스트로 하는 것이 뭐냐면 화이트 박스 테스트예요. 화이트 박스는 뒤에 나옵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구조 기반 테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세 기반, 경험 기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명세라는 거가 뭐야? 스페시피케이션, 요구사항의 목록,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요구한 것들, 요구한 그런 내역들, 요구한 것, 옵션들, 요구한 그 명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서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거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A라는 걸 요구했는데 A가 되는지 안 되는지 B라는 걸 요구했는데 B라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조 기반이라는 거는 실제 논리적으로 어떤 소스 코드 안에서 어떤 기능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고 이 명세라는 거는 그런 그 어떤 내부 논리적인 그 소스 코드 안에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 따지는 게 아니라 명세, 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지 그런 거죠. 뭐 사항자가 이런 걸 요구했어요. 프린터를 칼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흑백밖에 안 돼. 칼라가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칼라가 되게 하는 거. 이런 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뭘 하는 거냐면 이 경험 기반과 합쳐서 블랙박스 테스트의 일종이에요. 블랙박스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경험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유사 소프트웨어나 기술 등에 대한 테스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 명세 기반 테스트라는 것이 명세나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판단해 보는 거라 그런다면 경험 기반은 그걸 하는데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의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 더 아주 클리어해서 명확하게 A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것이 어떤 기능으로 구현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된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그걸 테스트하려면 명세서가 부족하거나
또는 테스트 시간이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경험자가 이런 걸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많이 개발했고 구축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명세서가 부족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정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에러 추정이라든가 체크리스트라든가 탐색정 테스팅을 통해서 경험 기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블랙박스. 그래서 화이트박스는 구조 기반, 블랙박스는 명세 경험 기반,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로 좀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박스, 블랙박스가 나옵니다. 자, 화이트박스는 테스트 기법이에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 화이트박스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세요. 이 어떤 기능이 있는데 기능을 이렇게 박스로 보세요. 박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능을 안에 것을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안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테스트 세부적인 기능들을 내부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면서 테스팅하는 거. 이게 이제 안에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안에가 투명하다는 뜻이죠. 그걸 화이트 박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이트 박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박스는 뭐냐면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어떤 박스라고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다 새까매요. 안에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어떻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요구사항이 명세가 어떤 것이 있는데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것대로 다 구현이 됐느냐 이런 것들 따져만 보는 거야. 안에 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이제 어떻게 입력하면 출력이 되냐? 뭐 이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을 입력하면 2가 나오냐? 이런 식의 어떤 테스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화이트박스는 내부 로직을 참조하면서 모든 경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 테스트는 뭐예요? 프로그램 외부 명세라고 했어요. 외부 명세. 그래서 밖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직접 테스트, 그래서 데이터 I/O, 인풋 아웃풋.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인풋 아웃풋. 해서 입력한 값이 출력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위주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박스에는 구조 테스트, 로직 드라이븐 테스트, 모듈 테스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에 있는 로직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로 테스트할 수 있고 로직 테스트하는 거고 모듈 테스트하는 거죠, 그죠? 블랙박스 테스트는 입력하고 출력만 따지는 거예요. 안에 기능이 안에 내부를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고 어떻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입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하는 기능, 그 목적하는 그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입출력이라는 거는 데이터 중심으로 하는 거죠. 뭘 입력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I/O 드리븐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뭐 필기 실기를 통해서 이거 분명히 테스트 부분은 실기에도 꼭 나올 거기 때문에 유심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기법 유념해서 잘 보세요. 이거 물어볼 겁니다. 자, 화이트박스는 안에 있는 로직이나 구조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로지컬한 그다음에 또는 어떤 문법적인 거 또는 프로세스 동작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제어 구조라든가 제어가 뭐예요? 컨트롤 그죠? if문 뭐 잘 돌아가는지 그다음 루프 시험 루프라는 건 이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while문 또는 뭐 for문 이런 거 while 뭐 코드로 보면 for문 이런 거 잘 동작하는지 또는 if문이 이상 없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경로 시험이라는 건 경로가 어떤 프로세스가 잘 흘러가는 데이터가 잘 흘러가지는지 경로가 어떻게 잘 원하는 경로대로 데이터가 잘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죠.
그다음에 블랙박스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입력한 데이터가 출력이 잘 되냐 또는 원하는 명세가 잘 구현이 됐냐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원인 결과, 그다음 오류 예측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등분할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렇게 동등하게 나눠서 데이터를 넣어볼 거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러면 1부터 10까지 나눠서 10씩 나눠서 데이터를 넣어볼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분할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고 테스트를 할 때 하는 기법들이에요. 경계값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입력을 데이터를 넣었을 때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에 있어서 범위를 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부터 100까지의 값만 우리가 테스트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경계값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1하고 100의 경계값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원인 결과 그래프는 말 그대로 원인 결과를 따져보는 거예요.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고 이렇게 해서 그 원인 결과가 잘 어떻게 보면 뭐 논리적으로 잘 배치가 잘 되는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기법이고 오류 예측이는 거는 이제 입력을 해봤는데 오류가 이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면서 테스트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이트박스하고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내용들이 사실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학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만 한번 따져보면 화이트박스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원시 코드 안에 있는 코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오픈된 상태에서 논리적인 모든 경로들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인 논리 경로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구조 기반,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구조 기반 테스트가 뭐라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 과정 초기에 적용하는 것이고 모듈 안의 작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기점 부분들을 수행해서 논리적인 경로를 제어한다. 자, 그래서 화이트박스의 종류에는 기초 경로 검사가 있고요. 제어 구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어떤 논리적인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서 기초 경로 검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화이트박스인데 절차적인 설계의 논리적인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다. 그냥 경로라는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그 안에 소스 코드가 어떻게 프로세스대로 잘 이렇게 흘러가면서 데이터가 잘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어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검사가 있고 루프 검사가 있고 데이터 흐름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쓰는 그 로직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조건, 루프 이런 거가 당연히 뭐 if문을 쓴다든가 또는 while문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데이터 플로우 이런 것들 변수 위치라든가 변수 값이 데이터대로 잘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 구조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테스트 검증 기준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넘어갈게요. 그다음 블랙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 테스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아까 논리적인 어떤 그 기능 모듈 안에 논리적인 구조, 제어 구조, 데이터 흐름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블랙박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3자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안에 개발한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에서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명세서를 보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명세 기반, 경험 기반,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명세 기반, 경험 기반 테스트가 블랙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다음 테스트 과정 후반부에 적용된다. 후반부에 하는 거겠죠, 당연히. 기능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이 블랙박스 테스트. 자,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동치 분할 검사, 동등 분할,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 동등 분할, 경계값 분석, 원인 효과, 오류 예측, 비교 검사,
나중에 시험 나올 때 이거 이렇게 막 섞어 놓을 거예요.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가 아닌 거. 뭐 이렇게 동치 분할, 경계값 분석, 그다음에 앞에 제어 구조 검사 뭐 이렇게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이제 기초 경로 검사하고 제어 구조 검사 중에서 조건 검사하고 루프 검사 있었잖아요.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제어 구조 검사, 루프 검사, 경로 검사, 그다음에 데이터 흐름 검사. 요거는 화이트 박스, 그죠? 그다음에 블랙 박스는 동등 분할, 경계값 분석, 원인 결과. 그러니까 그 어떤 용어들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화이트 박스는 안에 로직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어 구조, 루프, 데이터, 그다음에 경로 이런 걸 따지는 거고, 블랙 박스는 동등 분할,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해서 넣을 거냐, 경계값을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원인 결과, 오류 예측 이런 것들로 이제 블랙 박스 테스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 테스트 이거는 뭐 좀 약간 다른 방법인데 화이트 박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내부적인 걸 까보는 거잖아요.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블랙박스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논리적인 기능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3자적인 입장에서 기술자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거가 아니고 약간 어떤 품질 검사 같은 그런 기법,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법이란 용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등분할 기법, 뭐 경계 분석 기법, 이렇게 기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 차이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등분할이란 거는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하는 거를 이제 동등분할이라고 하고, 경계값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 동치 분할보다는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경계값 분석이고, 원인 효과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검사 기법이다. 그다음 오류 예측은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확인자의 감각으로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해서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경험 기반 테스트잖아요. 그죠? 그다음 비교 검사. 그래서 동일 테스트 자료를 놓고 동일 결과로 출력되는지 예전에 여러 버전 프로그램과 비교해 가면서 테스트해 보는 게 비교 검사.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 단계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V자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가 우리가 보통 보면 뭐가 있어요? 요구사항, 뭐 분석 설계, 구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라이프 사이클 단계상으로 보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뭐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테스트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그 요구사항하고 이 인수 테스트하고 같이 나란히 이렇게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테스트가 개발 단계별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요구사항 단계,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 어떻게 보면 절차대로 진행해 왔다고 한다면, 그거에 반대로 거꾸로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개발자가 어떤 기능을 구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 구현한 거, 모듈 구현한 거를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게 단위 테스트예요. 단위 테스트. 그래서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코딩 직후에 소프트웨어 설계 최소 단위인 모듈이나 컴포넌트 중심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화이트 박스, 그다음에 블랙 박스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구조 기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V자 모델은 우리가 그동안에 요구 분석했던 내용들을 분석해서 설계하고 구현을 했는데, 구현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개발자가 단위 모듈별로 테스트하니까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단위된 거를 갖다가 통합해가지고 통합 테스트를 하게 돼요.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통합 테스트는 결국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냐면, 결국 설계 단계, 설계서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한 거 내용을 테스트하는 거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구현하는 거의 모듈 단위로 하는 거는 단위 테스트고 그거가 전에 이제 그 구현하기 전에 만들었던 문서가 설계서잖아요. 그 설계서 전체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조망하면서 통합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우리가 분석 단계 수준에서 봤을 때 시스템 테스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보다 또 한 단계 더 큰 범위의 어떤 내용을 분석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 분석이라는 것은 하게 되거든요. 시스템 분석을 하게 된 거라서 그 어떻게 보면은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행되는가. 그렇죠? 분석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뭐지? 그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구현이 완료가 되면 어떤 기능을 동작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 큰 틀에서의 어떤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석된 거대로 우리가 테스트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시스템 테스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설계와 분석 단계에서의 통합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설계는 기술자가 어쨌든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계서인데 그 설계서의 단계에서의 통합 테스트는 결국 어떤 기술적인 어떤 단계에서의 테스트다.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는 결국적으로 개발자가 하는 것이 통합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시스템 테스트하고 인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부터 인수 테스트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단위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트는 실제 개발팀이나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 시스템 테스트도 개발자가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자보다는 뭐 QA라든가 또는 퀄리티 이제 품질 관리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테스트 한다든가 하게 되죠. 테스트 또는 테스터들을 따로 고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테스트하고 인수 테스트는 약간 사용자나 또는 이해관계자나 그러니까 실제 개발하지 않은 개발과 관계없는 3자, 제3자의 테스터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스템 테스트에는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하는지를 테스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에는 이제 실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인수됐다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인수된 거예요? 사용자한테 인수된 거죠. 배포된 거죠. 배포된 사용자 요구에 충족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것이 인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자 모델로 갔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테스트 결과서 같은 것들 이제 테스트 계획서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테스트라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다. 테스트의 계획은 언제 수립한다? 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별로 이 요구사항 할 때도 테스트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인수 테스트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요구사항 할 때 미리 쓸 수 있어요. 계획서를 인수 테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시스템 테스트는 분석 단계, 통합 테스트는 설계 단계, 단위 테스트는 구현 단계에서 뭘 한다고요? 계획 수립. 계획 수립. 테스트 계획 수립을 언제 한다? 이 계획 요구사항 분석 설계하는 그 단계에서 뭘 한다? 계획 수립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할 때는 그 계획 수립한 거대로 또는 테스트 케이스 뒤에 나오는데 테스트 케이스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도 미리 다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분석 설계할 때 테스트는 마지막에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이렇게 막 무작위로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냥 단순한 기능, 아주 조그만 소규모 기능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뭐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기업에서 쓰는 뭐 사용자가 뭐 1000명 이상 되는 거라든가 뭐 10,000명 이상 되는 거라든가 이런 큰 시스템들을 만약에 만드는 경우에는 미리 요구사항 분석, 수집, 분석, 설계
구현하는 그 단계마다 그 관련된 테스트 설계서라든가 테스트 계획서라든가 케이스라든가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종류. 제가 왼쪽에 표를 이렇게 정리된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할 때 쓰기 좋은 그런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단계별로의 테스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험 테스트, 인수 테스트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를 앞자만 따서 외우시면 좋아요. 단, 통, 시, 인, 설. 그래서 아까는 인수 테스트만 얘기했지만 설치는 이제 실제 뭐 설치하고 나서도 실제 뭐 사용자가 한번 테스트 또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통시인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단통시인설 어떻게? 단통시인설 단통시인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의 그 테스트 종류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설치 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는 뭐 모듈 시험, 화이트박스,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는 모듈 간 인터페이스, 블랙박스 테스트, 그다음에 뭐 빅뱅 하형식 뭐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 시스템 테스트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 성능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스 테스트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목적에 의해서는 회양강 성구 뭐 이렇게 해서 앞자 또 따서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시험 목적에 따라서는 뭐 회복 시험, 안전 시험, 강도 시험, 성능 시험, 구조 시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시각에서 이제 verification하고 validation 그래서 뭐 검증, 확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 이런 또 어떤 시험 테스트하는 시각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의 테스트는 verification 검증해 보는 거죠. 잘 논리적으로 개발한 거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됐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고 validation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용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버튼을 누르면 칼라를 출력하는 칼라 출력 버튼을 누르면 칼라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에 뭐 동작이 뭐 어떻고 어떤 기능이 돌아가고 뭐 그런 걸 검증하는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사용자는. 그러니까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validation.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를 validation, 확인. 그 다음에 verification은 검증해보는 거죠. 실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했는데 테스트 잘 돌아가는지, 동작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얻는지 그런 거 테스트해보는 거. 개발자가 테스트해보는 것을 검증, verification. 그 다음에 시험 방법에는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인수 테스트의 종류에는 아까 인수라는 건 이제 사용자 받아가지고 어떤 베타 테스트 같은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종류가 뭐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 뭐 계약 인수 테스트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통합 테스트는 이제 아까 그 단위 테스트를 이제 모아서 모듈을 통합해 가면서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단위 테스트는 이제 뭐 어떤 방식이 있냐면 모듈을 통합해서 통합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그런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결함을 찾는 테스트 기법을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데 통합 방식의 유형에는 비점진적 방법이 있고 또는 점진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듈을 미리 다 결합을 해놔서 프로그램을 그냥 통째로 테스트하는 모듈을 그냥 미리 결합해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그래서 빅뱅 통합 테스트가 비점진적 통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소규모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시간 내에 테스트를 할 수 있대. 오류 발견이나 장애 위치 파악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규모인 경우에는 다 합쳐놓고 통합을 다 전체적으로 다 모듈을 다 통합해 놓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딱 빅뱅으로 딱 통합해서 해놓은 상태를 테스트하는 게 비점진적 방법이고 점진적 통합이라는 것은 이 기능 시스템이 커요. 모듈 개수도 많아요. 뭐 100여 개 넘고 뭐 1000개 넘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모듈을 단위 테스트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듈을 통합해
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모듈 단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점진적 통합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 방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향식도 있고 상향식도 있고 혼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점진적 통합 방식이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 용이하다. 왜? 이게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면 고치는 때 나중에 그 오류 수정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버그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듈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면서 통합해 가면서 오류가 발견되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치고 다시 통합해서 또 이제 통합해 가면서 테스트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정도 용이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 통합 테스트 종류에 보면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향식은 탑다운이죠. 영어로 하면 탑다운. 이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상위에서 하위 모듈을 내려가면서 통합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통합한다 그러면 모듈을 통합한다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향식이라는 거는 위에서 내려가는 건데 일단 상위의 모듈을 미리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위에 있는 모듈 방향으로 통합해 가면서 이제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에는 깊이 우선 테스트 통합이 있고 넓이 우선 통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이 있고 옆으로 이제 넓히면서 통합하는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상위 모듈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왜? 상위 모듈이라는 것이 밑에 것 다 통합해서 가야 되는 건데 하향식은 이제 위에 거를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모아놓은 거를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가상으로 모듈을 갖다가 합쳐놓고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 모듈의 테스트 케이스가 불명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모듈 자체를 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위 모듈을. 그래서 스터브라는 걸 사용하고요. 이 스터브라는 것은 이제 제어 모듈에 호출하는 타 모듈의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도구, 그러니까 시험용 모듈이에요. 진짜 모듈이 아니라 가상의 모듈을 해놓고 미리 통합을 해놓은 상태에서 통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향식 통합 테스트는 하위에 있는 모듈을 상위 모듈로 통합해 가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이죠. 실제 하위 모듈을 통합해 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와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거고요. 뒤에 설명 상세하게 또 나오니까 혼합식은 이제 상향식과 하향식을 통합해서 샌드위치 통합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회귀 테스팅이라는 거는 이미 테스트된 프로그램의 테스팅을 반복하는 거를 이제 회귀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탑다운이 이제 최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스터브를 이용하고 바텀업은 이제 하위 모듈에서 상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탑다운이 좋은 장점은 실사용 환경에 유사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하위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기능을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 모듈이 뭐가 잘못됐지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 이제 전체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기능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실제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용했는데 여기가 잘못됐어. 그러면 요 밑에 내려가서 얘 모듈이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 그게 이제 탑다운이고요. 근데 이제 이 모듈이라는 거를 가상의 모듈을 갖다가 작성해야 돼요. 이게 스터브인데 스터브를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바텀업은 이제 실제 모듈을 이렇게 밑에 모듈을 테스트해보고 이상 없네 합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이상 없네. 요 두 개를 또 합치고 이렇게 올라가서 테스트하고 또 이렇게 점점점 합쳐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용이하고 초기 단계 병행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듈 단위로 테스트가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아래부터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것도 아래 많은 양의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이게 밑에 이제 드라이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듈과 모듈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다면 그 많은 양의 드라이버들을 다 연결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양의 드라이버가 필요한 게 단점이죠. 자, 테스트 드라이버하고 스터브의 차이점의 표를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은 하이 모듈은 있지만 상위 모듈이 없는 경우에 이 테스트 드라이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위 모듈은 있는데 상위가 없어요. 그래서 바텀홈으로 올라갈 때 상위 모듈을 가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드라이버로. 그렇죠? 그래서 하위 모듈을 모아 가지고 이 드라이버를 하나 여기 보면 M2하고 M3가 있죠? D1을 이렇게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상위로 모아 줍니다. 왜냐면 이 실제 다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듈 단위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합쳐가면서 가는 거기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위 모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밑에 있는 하위 모듈을 모아서 가상의 상위 모듈을 만드는 것이 뭐다? 드라이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하위 모듈과 존재하지 않는 상위 모듈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드라이버다. 그렇죠? 그래서 이 M2하고 M3를 모아서 원래는 중간에 어떤 뭔가 모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모아져서 M1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 드라이버가 없으면 이 드라이버가 이 두 개를 합쳐져서 위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상향식은 모듈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중간에 드라이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밑에 예시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스터브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하향식인데 탑다운이에요. 밑에 상위 어떤 모듈이 있어요. 상위 모듈은 안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합쳐진 건데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 문제점이 있으면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상위 모듈은 있는데 하위 모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모듈을 이제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쪼개나가면서 이렇게 스터브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호출 시에 완벽한 기능을 임시로 수행하는 가짜 모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깊이 중심 스톱이 있고 넓이 중심 스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이제 잘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테스트의 어떤 종류, 그 지식적인 측면이라고 그런다면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사실 이제 테스트의 현업에서 실제 테스트하는 어떤 과정, 프로세스에서 이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해보지 않았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이게 시험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해를 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테스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개발도 공학적으로 개발할 때에는 당연히 프로세스가 있죠. 절차가 있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뭐 이렇게 과정이 있듯이 테스트도 아까 얘기했지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할 때 사용자 요구대로 만들어졌는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절차들을 가지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게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죠? 모든 일의 시작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분석 디자인도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석 테스트 어떤 것을 테스트할 것인지 분석하고 디자인 설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케이스라는 거는 테스트의 어떤 단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 어떤 단위, 아주 최소 단위, 예, 그런 단위들을 쪼개서 분석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용해보고 이게 문제 있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아주 분석적으로 또는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시나리오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단계는 뭐 하고 테스트를 뭐 하고 2단계는 뭐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로 짜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런 게 시나리오고 케이스는 그 어떤 항목을 테스트할 때 어떤 기능 항목을 테스트할 건지 이 테스트하는 기능 항목을 아주 세부 단위로 쪼개 놓은 거예요. 이 세부 단위가 케이스예요. 테스트 케이스. 뒤에 나옵니다. 자, 테스트 결과 평가 리포팅.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평가하고 리포팅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함 추적하고 관리를 합니다. 문제가 찾았었으니까 발견된 거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계획서 이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범위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고요. 테스트 케이스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등을 만들어진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 단위, 테스트하는 세부 단위에 대한 명세서. 그게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동작 순서로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단계는 뭐 하고 1단계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하고 2단계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있는 절차가 있는 그런 동작들을 순서대로 기술한 거. 그게 테스트 시나리오고요. 테스트 결과서는 테스트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구현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예요. 케이스를 미리 설계해 놓으면 테스트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수행 시간이 인력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왜? 테스트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를 100개로 딱 정해놓으면 그 100개를 딱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면 시간이 테스트 하나당 얼마 걸릴 것이다. 또는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설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작성 순서가 있습니다. 테스트 계획 검토, 자료 확보, 위험 평가, 우선순위 결정, 그 다음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구조 설계, 테스트 방법 결정, 테스트 케이스 정의, 테스트 케이스 타당성 확인 및 유지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테스트하는 단위를 우리가 항목들을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시나리오는 그 케이스들을 묶어가지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어떤 흐름, 실제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것 같은 그 흐름, 그 스토리를 미리 시나리오로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정리해 놓은 문서를 그런 구체적인 절차를 명세한 문서를 테스트 시나리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사전 조건, 입력 데이터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고요. 테스트 순서를 미리 정함으로써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항목을 빠짐없이 수행해서 테스트에서의 누락을 통해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뭐 작성 시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라클이라는 용어는 원래 그 무슨 점괘를 내는 뭐 그런 어떤 점톱 무슨 그런 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오라클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거를 어떤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용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결과를 판단하는 어떤 누가 신이 이렇게 결과를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받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거는 이제 그 테스트 결과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대입해서 비교하는 기법 또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올바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값을 대입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상 결과,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예상 결과를 계산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테스트 오라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은 뭐 제한된 검증, 수학적 기법, 자동화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에는 참 오라클, 뭐 샘플링 오라클, 추정 오라클, 일관성 검사 오라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스트 자동화. 테스트 자동화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반복적으로 테스트 절차를 하는 것들을 스크립트 형태로 구현해서 자동화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볼게요. 이런 건 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은 이제 인력 시간이 감소하고요. 향상된 테스트 품질을 보장이 되고 요구사항 내 일관성 있는 검증을 할 수 있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프 등의 다양한 표시 등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또한 일정한 품질 그 다음에 인력 시간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비공개 상용 도구인 경우에는 고가 비용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도구니까.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프로세스 단계별로 적용에 대한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유형에는 정적 분석 도구가 있고요. 테스트 실행 도구 있고요. 성능 테스트 도구 있고 테스트 통제 도구 있고 테스트 하네스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도구들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테스트 수행 단계별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뭘 쓸 수 있을 것인가. 테스트 계획을 한다는 거는 요구사항 부분에서의 어떤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테스트 계획을 세울 때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테스트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 계획을 관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설계, 테스트 분석 설계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화 도구라는 것은 실제 어떤 솔루션을 쓰는 거일 수도 있지만 템플릿, 우리가 산출물 템플릿 같은 거 있어요. 기존의 사업에서 테스트했던 어떤 테스트할 때 썼던 테스트 케이스나 시나리오나 이런 걸 작성하는 양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표, 양식, 서식, 그렇죠? 산출물, 서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고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문서 양식이나 이런 것도 자동화 도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이 테스트 수행할 때 테스트 자동화, 뭐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성능 테스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자동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요. 테스트 관리를 할 때는 커버리지 분석, 형상 관리, 결함 추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스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함 관리. 결함 관리라는 거는 이제 결함이라는 것은 뭐냐? 폴트라는 거는 오류 발생, 작동 실패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소프트웨어가 개발자가 설계한 것과 다르게 동작하는 것도 결함이고, 그것만 결함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로 발생되는 거 또는 뭐 업무 내용과 불일치하던가 사용자가 예상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내놓는 거. A라는 결과를 뭐 아까 얘기했지만 칼라를 출력해 주세요. 그런데 칼라가 출력 안 되고 흑백이 나온다. 이것도 결함이다. 그리고 업무 내용과 불일치하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결함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함 관리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아까 테스트가 끝나면 마지막 부분에 결함을 발견하고 결함을 관리하고 추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함 추적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함 관리 추적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 결함 관리 추적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결함을 발견하고 나서 결함 관리하는 DB에다가 이 결함 관리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록하고 결함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재확인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DB에다가 로그에다가 저장을 해서 결함 관리 DB에다가 저장해서 결함 상태 추정 및 모니터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DB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결함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이 결함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축적해서 향후에 그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이에요. 입니다. 자, 결함 관리. 자, 보시면 결함 상태 추적이라는 게 있으세요. 상태 추적은 뭐냐면 테스트에서 발견된 결함은 지속적으로 상태 변화 추적 관리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결함 추적 순서 보시면 결함이 발견돼서 해결될 때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 검토, 할당, 수정, 조치 보류, 종료, 해제 이렇게 해서 결함을 어떤 전 과정을 발견부터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에 대한 우리가 결함 관리까지 해서 테스트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사실 이제 보통의 솔루션이나 보통의 그 SI 어떤 구축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이런 결함 관리까지는 많이 못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결함 관리를 하는 사람이 주로 여기 보면 테스터하고 품질 관리 담당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함 관리는 일종의 QA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QA는 품질 관리하는 사람이 시스템 보통 구축할 때 참여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사업 개발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 분석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가지고 이 테스트할 때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 결함 관리하는 거 이거는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좀 생략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건 더 큰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결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테스트하고 결함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결함이 크리티컬한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 같은 그다음 또 차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솔루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항공 우주라든가 이런 어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에는 결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결함이라는 폴트라는 것이 결국 생명의 어떤 오판단, 생명과 직결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2장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